하나 더 남은 뭔가 이게. 너무 신기한데. 세상은 한 표가 됐잖아. 유명도 봐봐. 세상이 다르네. 극적으로 짜증나. 또한 그림에는 혁표라는 말 한글로 쓰지 말고 이 형님 얼굴을 한번 할아버지 너무너무 잘 들어. 네. 1월 2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현송월이 실세인 모임입니다. 김정은과 무슨 특별한 관계였길래 정상 애교도 아닌데 정상 애교급을 뛰어넘은 그런 어전에 우리 국민들이 아연 실색했습니다. 심지어 현소군의 움직임에 하루 종일 속보로 일부 언론은 방송을 했습니다. 점검단이 온 것인지 사찰단이 온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하겠다는 것인지 북한 예술단 초청 동계문화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애써온 강원도 평창 주민들은 진작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작 올림픽 스포트라이트는 온통 현소공을과 북한 예술단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예술단을 유치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대한민국의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돼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큰 효자 노릇을 한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인의 동계축제에 왜 대한민국의 한류는 이렇게 소홀히 처박으면서 북한 예술단의 한마당 잔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를 딴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요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도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어제 사장회의만이 의결된 KBS도 고대영 예면하고 현송월만 쫓아다닌 것 아닌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워크숍 문건대로 KBS, MBC 공영방송 장악을 완결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축하연을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조촐한 잔치라도 베푸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한 사람이 당정협의 장관들도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지구촌 축제인 겨울올림픽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 보도 내용을 접한 국민들이 간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딴자리도 아닌 집권당 정부의 장관들과 원내 지도부들이 아침에 당정 협의 자리에서 지구촌 축제인 겨울올림픽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립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장관들 핵심 참모들의 생각이라는 걸 그 단면을 여실없이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주인공은 북한 예술단이 아니라 땀 흘려 대회를 준비해온 우리 선수단과 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온 평창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우건설 매각이 석연치 않은 특혜 의혹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산업은행이 진행한 대우건설 매각 본입 차례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 든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반드시 지금이 매각의 적기인지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은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채 보름도 되지 않은 시점, 그러니까 작년 2017년 5월 23일에 헐값 매각에 따른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는 정관 개정을 한 데 이어 국내 굴지의 대우건설을 서둘러 시장에 내놓고 졸속으로 헐값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단독 응찰자인 호반건설은 거꾸로 지분 분할 매수를 역제한하는 등 석연치 않은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정관 개정에 이어 호반건설의 지분 분할 매수 제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자산 규모 1조 5천억의 호반건설이 9조 원대의 대우건설을 인수할 여력이 되는지 그 여부를 떠나 이 정권과 호반건설의 커넥션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우건설을 특정인에게 헐값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산업은행이 석연치 않은 의혹과 논란을 자초할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듭니다. 오늘은 제가 발언 5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성물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일부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인공기를 불태웠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종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시 광화문 광장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국빈 방문단의 진로에 물병과 야광봉, 쓰레기를 던지는 돌발 행위까지 한 경우는 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들의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고 실정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그들을 꼭 찾아내서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그들을 적발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인공기 사건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수사하는지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이 종북 반미 정권인지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본틀을 유지한 채 북한인 핵미사일 제거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남북 단일팀 구성이고 북한의 애순달을 초청한 것인지 온 국민이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예,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거센 폭풍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버리자 다급해진 정부가 추가 대책을 쏟아내고 경제부처 장차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현장에 총출동을 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이번 혹독한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문한 분식집에서 한 종업원은 장사가 안 돼서 짜증이 난다는 퉁명스러운 반응을 들어야 했고, 임금이 올라야 쓸 돈이 있는 거 아니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 종업원도 장사가 잘 돼야 마음 편히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문 현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임금과 소득은 생산활동의 결과이지 그 반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진리가 종업원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사가 안 돼 너무 힘들다는 음식점 주인에게 사람을 더 쓰라고 종용했던 홍장표 경제수석은 주인으로부터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면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8년도 경제전망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이 2% 줄어들 거로 추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감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30인 이상 사업장 중에 수익성이 낮은 곳부터 일어난다고 분석을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같은 전망은 자영 영세업자들의 처한 현실을 절반만 알고 있는 한국은행의 잘못된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울러 전제부터가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경고와 쓴소리를 듣고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모들은 반성이나 우리 당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정책 수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는 오히려 최저임금 급등 사태가 몇 달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왜 나갑니까?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을 했으면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보니 진정성 없는 홍보쇼라는 말만 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 안정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은 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면밀한 분석 없이,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급격하게 결정된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오히려 도움은커녕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당도 급격한 최저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1월 26일 10시 30분 우리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해서
최저임금 TF위원회도 중심이 돼서 시흥 공단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1야당으로서 대안 제시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의 현 단장의 남한 방문은 1막 공연으로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주 무대는 서울과 강릉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지 현 단장이 나타나면은 우리 남한 정부는 붉은 카페트를 깔아주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1박 2일이었습니다. 현 단장의 계급도 모르고 또 북한의 위치의 그 성장 배경도 모르고 단지 젊은 여성이라는 하나뿐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 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대한민국의 온 방송은 24시간 생방송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생활 필수품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제공을 해주는 안타까운 한국의 방송의 언론에 참으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빈 대우를 넘어서 이 현 단장 이상의 북한의 지도자나 높은 분들이 온다면은 우리 예우는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참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안타까운 그런 1박 2일의 남한의 태도를 참으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방문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 단장이 남한에 설치된 각종 공연장을 두루 살펴본다는 이름으로 북한의 소위 체제 선전장에 사전 예고를 하는 그런 저는 연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공연장 현 단장이 본다고 해서 의자가 달라집니까? 구조가 바뀝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 북한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한에서 협상할 때 우리 서울에는 또 강원도에는 이러이런 공연장이 있다.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본을 보여주고 그들이 선택을 만들면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얼마든지 이 협상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 단장이 동서남북을 휘젓고 다니고 그것을 생방송을 해주고 이것이 바로 1박 2일의 북한 체제 선전장이 바로 우리가 제공해준 협상의 잘못된 기본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1박 2일을 왜 했을까? 우린 지금도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 단장의 극대화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하나의 계기로 하루 동안을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지금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긍긍전전하고 있는데 단순했습니다. 현 단장 1박 2일 약속 안 지키고 감춰놓고 그리고 나타나니까 50%가 100%의 극대화를 시키는 이 연출에 우리는 말려들어서 그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정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 국정원이 과연 안내원인지 아니면 수행원으로 행동을 한 건지 이제는 현 단장의 심정까지도 읽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마음이 불편하시다.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도대체 이게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소리인지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현 단장이 오는 그날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분들이 어디에서 공연할까?
강원도에서 해도 끝날 것인데 서울을 택한 이유는 저는 1974년 8월 15일을 우리 기억해 보십시오. 문세광이가 지령을 받고 8월 15일 날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대통령은 불발이었고 영부인이 피살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를 택하지 않을까 저는 속으로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그 장소를 찍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와 계획된 전략에서 바로 이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우리는 아무도 이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도 그리고 예측도 못하고 그냥 찍으면 찍는 대로 안 하면 않는 대로 그냥 굽실거리고 아부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짓밟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의 이 상황을 보고 국민들이 다 표현은 안 치면은 마음속에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것이 저는 폭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북한이 바로 그 곳을 문세광이가 이 피살된 대통령을 피살하려고 했던 그 장소를 다시 또 연출 장소로 만들어주는 이것은 참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부하고 그냥 길 열어주는 이러한 소위 북한 체제의 전시장을 바로 장춘동의 이 국립극장을 선택했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참으로 저는 많이 되어 있고 전략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날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추가조사의 핵심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추가조사의 핵심이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발표 내용을 보면은 블랙리스트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전혀 이런 방구도 언급이 없습니다. 소위 부적절한 사법권 행사라면서 별건 조사 몇 가지 사례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도 보도에 의하면 실체가 불분명한 내용들입니다. 별건 수사 위법성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원이 솔선수범해서 별건 조사하는 우려를 범했습니다. 또한 그 사례 내용을 블랙리스트가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발표하면 될 텐데 별건 사례들을 공개함으로써 마치 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표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별건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 운운하면서 법원 내 싸움을 일각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불법으로 판사들의 피시를 뒤진 것도 모자라 별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수사 운운하면서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이 법원의 신뢰 회복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관이 법복을 입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절제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사위원장 이해하실 사람 하는데. 네, 어제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법사위원회의 최고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집권 여당이 국회를 통합과 조정의 장이 아닌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아주 독재적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원래는 본회의에서 재헌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비효율성 때문에
법사위에 1951년도에 부여한 이래 66년간 지속되어 온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서 당시 정부 여당의 입법 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막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이 체계자구 심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다가 여당이 된 지금에 와서 이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한무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한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각국의 제도, 연역,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론관에서 따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국민을 위해서 완성도 높은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보다는 정략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망국 법안들을 손쉽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후보위원 보시고 다음 제 지역구인 강원도의 전직 공무원 이야기를 하는데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10년 동안 100개국이 넘는 지금 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현송월에 점검을 받는다고 하니까 분통이 터져서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김정은 화형식을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제 경찰이 주적인 북한 정권의 눈치까지 본다고 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이런 정도의 지경까지 갔다고 하면 이게 정말 과연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호, 국기, 선수단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이제는 김정은을 욕하면 잡혀갈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됐으면 이미 연방제 수준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주사파 정권이 노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이걸 뭐하러 조사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뭐 좀 뒤집어 나오지 않을까? 당사자들이 해당 PC를 열어보지 못하게 거부하니까 이거 숨기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자기들 수준대로. 그래 결국 그걸 동의도 없이 까봤더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무슨 부수적인 동향 문건, 이거는요 종전 조사할 때도 이미 나왔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몇 사람이 징계 등 다 책임을 이미 지웠던 겁니다. 그럼 지금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이제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촛불을 들고 인민재판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법부 치욕의 역사로 한 줄 더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짧게.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정일 총리가 국정원 특활비는 안 썼지만은 총리 지명대행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중에서는 몇백억씩 청와대에서 임의로 썼다고 어제 발언했습니다. 2007년 10월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울주군 흥덕사에 10억을 편법 지원했다는 논란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갖다 썼는지 현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만 국정원 수표들이 곳곳에서 사용된 흔적들이 자금 추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DJ 정부 때 김학재 민정수석이 법조 브로커에게 와리 명목으로 교부한 돈 중에서도 국정원 수표가 소액이 있었고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국제홍보문화사라는 데서
1,000만 원이 이원영 전 국방품질관리소 소장 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국정원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사건도 공소시효 도가 전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 홍보본부장입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도 떼었습니다만은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알아야 될 것 같고 해서 온라인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이라든지 평창 올림픽 이슈로 인한 2030 이런 계층의 반정부 성향이 어떤 온라인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알고 있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현상은 그 네이버 댓글 정책의 변화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네이버 댓글 정책은 호감 3, 비호감 1, 3대1 비율로 해서 비호감의 개념이 한 3분의 1만 되면은 그 순위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1대1 정책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순공감 순으로 전부 댓글 배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반정부 뉴스 감추기가 급격하게 감소됐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면서, 이러다 보니까 문정부 진일의 문정부 진일회가 큰 충격과 혼란 상태로 되고 있고, 최근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네티즌 네이버와 전쟁을 선포하고, 또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조직가 매크로를 이용해서 조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 신문에 어느 신문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네이버페이를 이용하지 말자는 문바들의 여러 가지 그런 동향까지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남북한 평창 관련 올림픽 최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에 대해서 정치 논리에 그동안 피땀 흘려온 우리 국가대표들은 출전 기회를 강제로 양보해야 하는 건가, 이 1순위로 한 10,000건 이상 떴고요. 인이 업적일 때는 피땀 흘려 연습하던 누군가가 벤치만 달구겠네. 기존 국대는 찬밥 신세, 누구 마음대로 다니지 말 거냐, 뭐 이런 개념들이 주로 많이 비판하는 내용들이 전부 1, 2, 3, 4, 10순위까지 다 떴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만 좋아지네, 직장인들 나도 쉬고 싶다, 박탈감, 이런 관련해서 공무원, 민노총, 정교조만 대우받는 나라, 서민은 선거용 소모품. 두 번째는 항상 공무원만 바뀌니까 니나 내나 다 공무원 하려고 하잖아. 세 번째는 꼬우면 공무원 하라는 문설남들 아직 안 왔냐, 니들이 공무원들 먹여 살려야지,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시 미세먼지 국내 요인으로 심화 대중교통 무료 조치 옹호 관련해서 본다면은 중국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시민들 잘못이라고 몰아가는 서울시 끔찍하다, 뭔 헛소리야, 이건 아니지,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건강은 직원 가상화폐 투자했다 정부 발표 직전 내로 관련해서 역대 최고의 쓰레기 정부 입증 클래스,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추미애, 문재양, 문설남 악성 댓글에 발금해가지고 문재양 이런 문설림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최근에 달빛 기사단에서 내고 보면 자한당 온라인 전사단 놈들이 매크로 여론 조작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올라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문바들, 달빛 기사단, 문골 오소리, 문각 기동대 등 이런 다양한 팀들이 네이버에 활약해서 우리들을 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조금 비판 기사가 난다고 이것을 수사를 의뢰하고, 이런 관계는 정말 다시 한번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른 분의 말씀 많으시기 때문에 법원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보는데도 불구하고 실소유자들이 난립니다.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윤재옥 수석님과 김지태 의원께 지적을 해주셨지만 근본 판사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돼서 결론은 1년 동안 그렇게 큰 소란을 피웠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총 34명 구성을 위해서 과거 보건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위원들 15명을 34명 중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혜택을 본 판사들도 있습니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거는 쏙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성향 분석은 오히려 이런 분들을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법행정위원회 총 34명 구성 중 15명을 무려 위촉을 하기 위해서 배제를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양식 있는 능력 있는 고위 법관들이 대다수가 명예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인재의 손실을 우려하고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선량한 판사들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분만 보충해서 정책위의장이나 원내수석이 말씀한 것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실 없다는 겁니다. 원세훈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라고 그것으로 지금 둔갑시켜서 본인들의 활동과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났습니다만 그것을 항소기각을 바랬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두 번째로 이제 대법원의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법관들에 대한 동향 파악을 했다 그러는데 박노숙 판사 연수원 31기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동기 중에 가장 먼저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으로 2017년 2월에 승진했습니다. 송승용 판사 자유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에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동기들 누가 봐도 보직을 좋게 갔습니다. 연수원 35기 차성환 판사 많은 글을 올려서 이 동양문건에 올라와 있는 판사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2013년 2월부터 군산지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이에 2년간 장기간 독일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세 사람의 동양문건에 나오는 법관들 어느 누구도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 동기들에 비해서 훨씬 인사상 좋은 자리를 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판사들의 동향은 전혀 불이익이나 잘못된 악영향을 나쁜 결과를 미친 것이 없다. 그래서 추가조사위나 그 특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추가조사를 하자고 그리고 법관들의 동의 없이 PC를 개봉한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엉뚱한 별거를 가지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네, 오늘 공개일을 마치기 전에 오늘 오후 2시 개헌과 관련한 정책 요청을 가져옵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명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방 분권으로 본질은 회피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개헌의 의지는 전혀 없는 문재인 정권의 기만 술수에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개헌 의지를 담아내는 정책 어촌과 다음 주 29일 연찬회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체계는 자유한국당이 그 기틀을 확고히 마련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공개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